자, 이번 시간은요,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물 관련 규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관련 규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그다음에 이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요 정도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파트에서 만약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외한 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버리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틀리라고 되는 문제 중에서 겁나 양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는 이유고 가셔야 나중에 기출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테고요. 자, 이 건필 용적률 얘기는 사실은 이미 국토기획부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중심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21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 우리가 주거 지역 56657, 상업지역 9887, 공업지역 777,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 다 묶어서 건필 다 20% 이하인데 바로 계획관리장만 40% 이하라고 이렇게 보죠. 용적률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상업적이요 1500, 1300, 1100, 900이라고 하는 거 순서는 중일, 유군 이래 갔었죠. 중일, 유군 중일 학생 이름이 유군이다라고 하는 거 중일, 유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될 게 공업지역 300, 314. 녹지는요, 100, 180이라고 해서 보전 녹지라고 하는 것이 80% 이하가 되죠. 그다음에 도시부의적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 용적률 다 80% 이하가 될 텐데 계획관리지역만 100% 이하. 물론 여기다 이제 살 붙여서 성장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것은 국토기획부 파트, 특히 이제 개발력 파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 건폐율 용적률, 건물 지을 때 옆으로 펼치는 거, 이게 건축 면적에 관한 규제가 될 텐데 이걸 건폐율이라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용적률이라는 것을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개념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건폐율 가서 볼까요? 뭐 정의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까 숫자들 말씀드렸었고요. 공식은요, 뭐 별거 없지. 대지 면적분의 바로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폐율이 용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숫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50%인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대지가 100평이라고 전제하면 옆에서 봐서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최대 옆으로 50평까지 뽑을 수가 있다라는 식의 개념. 이걸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질구질한 얘기. 대지에 건물이 둘이 생겼을 때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라고 하는 것.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대지에 원래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가 되고 건물 한 개를 짓는 게 원칙인데 어떤 이유로 아까 우리 저런 거 있었잖아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 주된 건축물을 쭉 조하면 이건 신축이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과 이 건축 면적 두 개를 다 더해서 건폐율을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건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라는 법, 특히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중간중간 보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은 이 법, 즉 건축법에서 이 건폐율을 완화 또 강화한다라는 식의 특례 조항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다 이에 따른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건폐율 규제에 관한 기본법은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될 거고 이것의 특별법, 자, 요거 변화를 준다라는 개념을 바로 이 법 건축법에서 어떻다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주제가 되겠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적률의 분목 용적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연면적 관련한 기본 개념 다시 기억을 해봐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연면적, 바다면적 묻는데 원칙적으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의 범주에 지하층 면적 빠졌었고요. 지상층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한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용적률 관련한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 이미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잘 안 냅니다. 한 벌써 7, 8년 전 문제 패턴인데 요거 가지고 자 계산문 형식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닥 면적이란 개념부터 연면적이란 수식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연면적은 양쪽에 대지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주면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이다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아줘요. 그러면 이 대지에는 연면적 400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좀 간단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식의 개념이 있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층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건물을 항상 문제를 줄 때 건물은 똑바로 1층 바닥 면적과 2층 바닥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 건필 규제, 국토기획법에 따르되 이 법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때는 이 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법에서 용적률을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거 나오면 거저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파트는 용적률에 관한 주제 바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관한 개념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계산하는 것을 물어봤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경향은 아닌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 관련 규제 건필 용적률 얘기 보셨고요. 높이전 나와야 되죠.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가지고 공부할 때자 용도지역에 따라 파생되는 규제 건폐율이라는 개념과 용적률이라는 개념 이게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제한 바로 건필 용적률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높이 제한은 원래 건축법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관한 높이 제한을 알고 싶으면 뭘 먼저 봐야 된다. 건축법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 물론 국토계획법에서 고도지구라고 해서 자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제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도지구 요거 하나만 바로 국토교법에서 주로 삼는 주제고요. 나머지는 건필 용적률에서 파생되는 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 지금까지 20년 동안 2번 문제 구성됐습니다. 거의 안 낸다는 얘기고요. 안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 문장이 겁나 길어. 그래서 내용은 없고 거의 이건 이제 설계에 관한 그런 영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출제하기 좀 곤란해.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높이 제한은 원칙이에요. 예외고 뭐고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이겁니다. 가로 구역이란 게 도로 둘러싼 일단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가로 구역. 그래서 자 이렇게 큰 도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기에 여러 개 필지가 있다. 6개 필지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허가권자는요. 이 가로 구역을 단위로 최고 높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높이까지만 건물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건폐 용적률 규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바로 높이 제한 이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바로 기억을 해 주실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요, 다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기준으로 따집니다. 용도적 기준으로 또는 건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용도 지역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주거 지역은요, 전, 일, 준 이래 있었죠.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주택가의 건물을 너무 높게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집, 뒷집에서 햇볕 못 받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높이점 받습니다. 이게 용도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못 내. 나와도 답이랑 아무 관련 없어. 두 번째, 건물의 용도에 따른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종류 중에서 그 건물이 공동주택이 되게 되면 일정한 높이 제한을 합니다. 내용 의미 없습니다. 오늘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러니까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겁나 어렵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걸 이해하고 보겠다고 용을 씁니다. 가당타는 짓거리 되겠습니다. 이 부분 높이 제한에 관한 주제들은 기본 구조가 뭐냐면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면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는 영.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냐? 기억합니다. 우리가 높이 제한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저는 설명 안 드리지만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기도 너무 힘든 시간들이십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제. 딱 하나예요. 일조권 확보된 높이 제한. 햇볕을 받기 위해서 옆에 건물, 위에 건물, 북쪽의 건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데 도심 공동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기냐? 우리 지대론 얘기할 때 중심지일수록 가격이 높죠. 도시의 중심지로 가격이 높으니까 높은 건물을 뽑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얘기할 때 부증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가격이 높으니까 고밀도 개발 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러다 치고 도심 공동화 현상. 밤만 되면 도심에 불이 다 꺼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심에다가 만약에 상업용 건물 등을 건립하면 기본적으로 높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하게 되면 높이 제한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건축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도심 지역에다가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공동주택을 지을까요? 공동주택은 안 되지. 높이 제한 때문에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건물을 많이 못. 그래서 상가 같은 것만 빌딩만 짓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도심 공동화 현 상복합 많이 지어도 좋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심지에도 뭐래라? 주상복합 많이 지어라. 우리가 상업지역 우리 앞에서 용적률 이런 얘기할 때 중1, 6은 이렇게 했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 중에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도심지를 의미합니다. 여기다 공동주택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적용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논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중심. 26회 때 나왔던 쟁점의 유일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벌써 6년 지났습니다. 문제 똑같이 내도 어차피 못 풉니다. 왜? 이 배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앞에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지문으로도 출제가 안 돼요. 공부를 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풀고 있는 분들도, 수험생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다시 갑시다. 높이전 더럽게 복잡하다. 그 중에서 시험에 뜨는 것은 1조 등의 확보된 높이전. 존나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 만약 그 토지의 용도적이 중심상업, 일반 상업일 때 이때는 어떻다? 1조 등의 확보된 높이전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나간다. 거의 안 나와요. 해제 가능. 2층 이하, 8m 이하인 건축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2층 이하, 8m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아주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얘가 가리면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2층 이하 and 높이 8m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위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면 배제 하나만 뒤지게 외워야 돼. 그 문제 거의 안 나오겠지만 1조등 확보를 높이 제한 얘기만 나오면 읽어보지 마. 읽으면 뒤져. 모를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을 소화하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 상업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 포인트. 거의 없죠. 지금 우리 건축물 관련 규제로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최근에 10년 사이에 3번 나왔었고요. 그나마 한 6, 7년 사이에 한 번 나왔던 거 바로 구조 안전 확인서 2번 나왔구나. 최근 6년 사이에 구조 안전 확인서의 제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허가를 건축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허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용 승인 이런 과정 중간에 착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전제가 되면 이때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라고 하는 것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종류가 물어봐. 어떤 건물에 대해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라라고 하는 취지는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새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 용도,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갑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어떤 건물 때 안전에 신경을 써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은 특별히 어떻다? 안전에 신경을 써요. 앞에서 우리 건물의 종류 공부하셨죠?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에는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다중주택 3층에 330이야. 다가구 3층 160이야. 공동주택 아파트를 5대 기숙사라고 돼 있어 5대고 연립의 공통점은 4층 이하가 될 테고 660 이하가 되면 5대 660 초과면 연립 아파트는요 5개층 이상의 주거용으로 쓰였을 때 아파트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용도에 따른 확인서의 제출 대상입니다. 그냥 외울 때 편하게 주택 외워봤자 별 쓸모 없어요. 그 다음 규모 이거 막 뒤지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말려요 저는. 어차피 못 외울 거니까. 보전 확인서류 제출 3층 이상의 목구조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딱 우선 여기까지 끊어갑시다. 편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이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목구조 외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출제를 할 수 없어요. 출제 기술상. 그래서 목, 탐, 오, 홀. 이게 두 가지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목삼으로 외우셔야 돼요. 목구조. 암으로 많은 구조라는 얘기죠.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 이런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목구조 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세요. 근데 그걸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목사무. 이게 최근 문제 출제 이슈였어요. 목사무. 용도를 불문하고 목구조로서 3층 이상 500 이상에 해당하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참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제외. 뭐냐면은 이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500 이상이 목구조 중에서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용도가 창고 용도, 축사 용도 등이면 무너져도 사람 안 죽잖아.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왜 높이 23m,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여기선 포인트가 목사모.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뭐라고요? 창고 설령 목구조를 할지라도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할 때는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일하다 보면은 기사업소 나와 있는데 더럽게들 불안해합니다. 법을 모르니까 더럽게들 불안해합니다. 설명을 더럽게 해봤자 못 알아쳐먹어요. 우리 이제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면 또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 매매 이런 게 이제 건물 매매나 이런 것도 워낙 금액이 기본이 뭐 형편되는 분도 힘들어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목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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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모. 목구조 외일 때는요. 2층 이상, 200 이상, 외 둘둘 이렇게 하는데 하지마. 목사모 외우시고 이게 마지막 출제 이슈야.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게 뭐라고요? 목사모라고 할지라도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용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 이게 6년 동안 두 문제. 목사모, 목사모를 기억을 해 주시.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건축물 관련 규제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장 관련한 쟁점 보셨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지 관련 규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